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드디어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관람했습니다. 평일에 관람했는데도 극장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트버스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프닝 장면이 꽤나 강렬하더라고요. 또 오프닝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냐면은 관람 안내문 때문이죠. 본편 시작 2분여간 검은 화면에 사운드만 송출된다는 점 관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관람 안내문이 꽤나 유명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봤는데도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몇 분 동안 영상이 안 나오고 으스스한 이런 사운드가 극장 안을 휘감는데 그 2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되게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극장이라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6면 중에 5면이 막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정면에 있는 스크린에서만 유일하게 빛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크린에 더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빛이 나오는 공간마저 차단시켜버리니까 제가 어딘가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자들이 느꼈던 감정 아닐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니까 관객이 영화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랬다. 앞으로 보게 될 영상에 눈을 맞추기 전에 귀를 먼저 조율하는 방식이다 라고 밝히셨던데 저는 귀보다는 일단 검은 화면에 좀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은 화면 끝에 내가 지금 어딘가에 갇혀있다. 폐쇄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수용소장과 그의 가족들이 물가에서 되게 재미나게 여유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보니까 뭔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해방감을 느꼈어요. 일단은 내내 어둡다가 순간적으로 밝은 장면이 딱 나오니까 속이 좀 시원해진 느낌이랄까? 그런데 알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수감자가 아니라는 걸 그냥 보자마자 알겠던데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부러움인가? 아니면 안도감인가? 혹은 이런 부러움과 안도감을 느끼는 나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려는 감독의 장치인가? 각종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인해 더 이상 이런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일단 영화를 보자. 라는 생각으로 2시간 동안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소리가 정말 중요한 작품 맞더라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들리는 절규가 극중의 수용소장 가족들은 그냥 백색 소음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저도 영화를 1시간쯤 보게 되니까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절규에 무감각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 총소리가 들리네. 또 어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극 중에 이제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수용소장 아내의 어머니. 그 할머니가 처음 드디어 이제 딸이 살고 있다는 사택에 왔을 때는 집이 이렇구나. 잘해놨네. 이러시다가 밤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절규 소리가 들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할머니처럼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애기죠. 다 늙은 노인과 이제 막 태어난 생명체 둘만 잠 못 이루는 밤인데 수용소장이나 심지어 5살 아들도 꿀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할머니와 아기 같은 입장이었다가 점점 수용소장이나 수용소장 아내나 아이들과 같은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운드만큼이나 화면도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저기 모퉁이에서 하얀색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그 하얀색 연기가 뭔지 다 알잖아요.
참 너무나도 끔찍한 연기인데 그 연기가 스멀스멀 나오다가 어떨 때는 활활 나오다가 그런 모습에 참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또 놓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수용소 가족의 삶에 녹아들고 있구나. 일상의 무서움이라는 게 이런 뜻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 후반부에 수용소장이 본부인가요? 본부로 갔다가 다시 수용소로 복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때 텅 빈 사무실 건물 계단을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구역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역질을 할 때 현재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여주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여줄 때 현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려고 이곳저곳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좀 직설적이어서 영화가 2시간 가까이 내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설파를 하다가 후반부 10분도 아니죠.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좀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청소를 했다라는 것을 비유도 아니죠. 그 정도면 그냥 대놓고 보여주니까 굳이 저런 식의 연출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청소기 소리도 되게 막 쉥 하면서 극장에 가득 퍼지잖아요. 감독의 메시지 전달이 영화의 95%에 달하는 내용과는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점만 제외한다면 많은 분들이 최고의 홀로코스트 영화다. 정말 많은 생각을 안겨다주는 영화다. 걸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동진 평론가께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평가하실 때 5월의 광주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전히 새롭게 그날의 광주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설 원작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내는 것도 감독의 역량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같은 주제 혹은 낡은 주제라도 새롭게 전시할 수 있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오프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탈주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14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탈주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탈주는 2021년 57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연출을 맡았던 이종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 박근영 배우가 나오시고 나서부터 여기서도 재벌그룹 회장이네요. 네. 나오시고 나서부터 김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후반부가 여러모로 좀 아쉬웠었는데 백상예술대상 작품상도 솔직히 경쟁작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작품상 경쟁작들이 자산어보, 소리도 없이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남매의 여름밤인데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는 일단 빼고요. 그거 제외하고 자산어보, 소리도 없이 남매의 여름밤 등이 훨씬 더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종필 감독은 연출보다는 연기로 먼저 대중에게 각인됐었죠. 아저씨에서 형사 역할로 장애인 행세하는 그 마약 사범을 발로 뻥 차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 정말 보면서 발차기를 저렇게 맛있게 하는 배우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행세하는 마약 사범이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장애인 팬다! 장애인 팬다! 막 이러니까 예수다! 내가 널 걷게 해줄 거거든 이러는데 정말 대사도 좋고 그 억양도 좋고 표정도 좋고 여러모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았던 장면인데 이를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화인들이 눈여겨봤는지 이종필 감독 말에 따르면은 당시만 해도 배우 생활만으로 생계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대학에서 연출 관련 공부한 것도 있고 또 연출에 더 깊은 뜻이 있어서 더 이상 상업 영화에는 웬만하면 출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연기만 온전히 몰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연기력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연기력이. 아니 너무 좋은데. 그럼 이렇게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의 출연 배우는 누구냐? 2021년 42회 청룡영화상에서 구교환 배우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이재훈 배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너무 좋다며 흔쾌히 러브콜에 화답한 구교환 배우. 영화에서도 북한군 하급 병사, 현실에서도 지금쯤이면 일병 꺾였을 홍사빈 배우. 특별 출연으로는 이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이종필 감독과 인연을 맺었던 이솜 배우. 구교환 배우가 소속사 사장님도 조르고 본인에게도 졸라가지고 출연 성사시킨 송강 배우 등이 출연을 합니다. 구교환 배우와 송강 배우가 이제 같은 소속사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석에서 만났는데 정말 매력이 넘치는 배우라는 인상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탈주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짧게 나와도 100만 개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얼굴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송강 배우를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제대로 먹혔는지 특히 여성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이런저런 팬픽들도 많이 나오고 탈주 2를 기획한다면은 이 둘을 중심으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과연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사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재훈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선 인근 북한의 최전방 군부대 소속 중사 임규남, 이재훈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임규남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느덧 10년간의 군 생활도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국군으로 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말년병장인 셈이죠. 밤마다 철책선을 넘어 비무장지대를 조심스레 기어다니며 지뢰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규남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남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지도에 그리다가 아침이 밝아올 때쯤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규남은 탈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후임들에게도 신망이 꽤나 두터운 인물인 것 같은데 왜 규남은 탈북하려 하는가? 규남은 북조선식이 아니라 헬조선식으로 표현을 하면 흑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10대 시절의 여의였고 어머니도 얼마 전에 사망하셨어요. 가족도 없는 상황에 제대 후 집에 돌아가 봤자 당이 정해주는 직업, 농사나 건설 노동자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탐험가 아문센을 동경해왔던 규남은 본인의 삶은 본인이 직접 개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한 인물이에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령 망할지라도 망할 수라도 있는 삶을 살고 싶기에 북한으로부터 체제로부터 본인의 운명으로부터 탈주하려는 겁니다. D-Day를 며칠 앞두고 정찰 근무를 나갔다가 같은 소대의 하급 병사인 김동혁, 홍사빈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김동혁으로부터 일기예보보다 더 이른 날짜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초조해하죠. 왜냐하면 비가 한 차례 싹 오고 나면 표시해뒀던 지뢰의 위치들이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동혁과 규남은 함께 경계 근무를 쓰게 되는데요. 규남은 이제 뭐 말년병장이고 하니까 남쪽 주파수 맞춰놓은 라디오 들으면서 대충 이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동혁이 돌연 오늘 가실 끝이요? 라고 막 물어봐요. 이러니까 규남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칠책선 넘어갔다 오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규남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하면서 시치미를 떼는데 먼저 탈북한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규남의 탈주 계획에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규남이 오늘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랑 오늘 나눴던 얘기를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결국 그날 밤에 동혁이 사고를 칩니다. 규남이 각종 개구멍과 지뢰 위치를 표시해둔 지도 그리고 나침반 등을 들고 단독으로 탈주를 시도한 거예요.
규남이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돌린 사이에 동혁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래서 야 일단 돌아가자. 일단 돌아가서 대충 둘러대고 그래 내가 너 나중에 데려가 줄게. 나중에 나랑 같이 철책선 넘자. 오늘은 아니야 임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각이 됩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규남과 동혁 둘이 공범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취조를 막 시작하고 구타를 하고 하는데 동혁은 단독 범행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지휘관들은 안 믿죠. 그때 북한 정보기관인 보위부 소속 소좌, 우리로 치면은 소령이더라고요. 리현상, 구교환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리현상이 이 일을 조사하러 규남 내 부대로 찾아옵니다. 그간 최전방 부대에서 탈주범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매우 빡쳐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 부대 지휘관들에게 니네들이 생각할 때는 두 놈 다 탈주범이다 라고 해서 윗선에 보고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 탈주하려는 반동분자 아새끼를 우리 임규남 중사가 잡아냈다. 이런 그림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게 좋겠냐? 야, 그 하급 병사가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임규남은 탈주범을 때려잡은 노력 영웅이 된 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탈주해야 하는 규남은 오히려 노력 영웅이 돼서 현상과 함께 사단장, 표창장, 수여 행사장으로 가는데 사실 규남과 현상은 구면이에요. 규남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현상 내에 운전기사 하셨거든요. 뭐 예정이 있어서 규남을 구명해 준 것도 없진 않지만 현상의 장인어른이 규남이 소속된 군부대의 사단장입니다. 그러니까 규남이 행사장에 가서 그 행사장에 방문하는 총정치국장 앞에서 소감만 잘 말해주면 현상 입장에서는 규남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장인어른도 좋고 여러모로 다 좋은 상황 아니냐 라는 식으로 약간의 눈치를 줍니다. 현상이 말한 것을 규남이 알아차리고 탈주범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사단장 동지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줬고 이런 지휘 덕분에 제가 누구보다 빨리 탈주범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빨리 부대로 돌아가서 탈주를 하려고 하는데 현상이 사단장 사무실로 규남을 꼽아주는 거예요. 규남이 아니 왜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해주냐라고 하니까 현상이 약간 기가 찬다는 듯이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좋은 데에다가 내가 꼽아줬는데 라는 식으로 규남을 바라보면서 야 너 어차피 나가도 할 거 없잖아. 이거라도 해. 야 할 것도 없고 개꿀 빠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꼽아줍니다. 근데 이제 규남은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사단장 직인을 위조해서 철책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부대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송대인지 헌병대인지 뭐 하여튼 헌병대스러운 느낌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헌병대랑 마주치게 되는데 일개 중사가 혼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의구심을 느끼던 헌병대 간부 서현우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규남을 의심하는데 규남이 보위부 소속이라며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때마침 행사장에서 타고 온 자동차도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차나 집히는 대로 타고 와가지고 얘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헌병대에서 주유도 할 겸 헌병대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구속되어 있던 동혁도 발견하게 되죠. 또 동혁이 갖고 있던 본인 물품, 뭐 지도나 나침반 이런 것들도 발견을 해요. 다 함께 챙기고 동혁과 함께 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규남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헌병대원이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아니 보위부가 우리 부대까지 이렇게 왔는데 직접 보위부 소속 요원을 부대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한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규남과 동혁을 그 부대로 데려다 주죠. 그러면서 보위부 지인에게 규남, 임규남 중사라고 아나? 라고 물어보는데 하필 그 지인이 현상, 구교환의 참모예요. 이 진위를 알게 된 헌병대와 규남, 동혁이 탄 차는 이제 일대 아수라장이 되죠. 막 육박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현상과 그의 부하들도 규남을 잡으러 와요. 헌병대를 어찌저찌 처리한 규남과 동혁은 현상과 그의 부하들이 쏴대는 총알을 피해서 필사의 탈주를 시도하게 되는데 과연 규남과 동혁은 탈주에 성공하게 될까요? 현상이 이를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송강 이솜 배우는 도대체 무슨 역할로 출연을 한 걸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영화는 정말
앞만 보고 전개가 내달립니다. 오프닝 장면부터 되게 잘게 쪼갠 컷 편집으로 속도감을 한껏 높인 채 시작을 해요. 그 속도감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매 장면마다 정말 편집으로 최대한 쳐낸 게 느껴집니다. 이종필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속도감을 되게 강조하면서 걷어낸 장면이 참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되게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래서 이재훈이 탈북에 성공해요? 이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상영시간 90분 동안 되도록 옆길로 새지 않고 보여줍니다. 사실 이솜 패거리가 등장을 했을 때 저는 수용소에 내 동생 있는 거 봤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동생 구출하는데 이재훈과 홍사빈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겠구나. 그 대가로 어느 특정 지역까지 이솜 패거리가 뭐 데려다 주겠구나, 뭐 보호해 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교한 부대가 바로 출격을 하더라고요. 오, 옆길로 안 새네. 아니 뭐 물론 이솜 자체가 옆길이다, 이솜 패거리 자체가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굳이 따지고 들면 이솜 패거리 자체가 옆길이라기보다는 이솜 패거리의 동생 얘기가 옆길이긴 하죠. 그런데 그 옆길로 새 나가지 않고 본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듯한 이 전개 내용에 저는 이 속도감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살짝 템포가 좀 늦어지긴 해요. 그런데 감정적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단계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이 내용은 결국 그래서 규남이 탈북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로 귀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제목이 탈북이 아니고 탈주죠. 이 탈주라는 제목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곰곰이 곱씹다 보니까 이 제목이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이란 나라와 공산주의란 체제에 염증이 나서 탈출을 감행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규남의 심리가 영화 곳곳에 정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 기저에 깔린 심리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간 탈북을 소재로 한 다른 극영화들의 탈북 이유는 주로 생존, 바로 그 자체였는데 정치 싸움에 밀려서 일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거나 한국에 먼저 탈북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발각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뭐 이런 거죠. 이에 비해서 규남의 상황은 비교적 굴곡이랄 게 없습니다. 그런 걸 안 보여줘요. 그럼에도 죽을 각오로 북한을 벗어나려는 이유에서 나름의 공감대를 자극한달까요? 탈주의 성공 여부에 주목하게 되고 나아가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무대,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패라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려는 그 절박함에 공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재훈 배우가 정말 자기 한 몸을 내던져요. 솔직히 그간 이재훈 배우의 출연 작품을 보면서 이재훈 배우의 연기에 깊이 제가 빠져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대표작 시그널에서도 김혜수, 조진웅 배우와 따로 노는 듯한 연기를 선보여서 논란도 됐었고요. 탈주에서는 정말 이재훈 배우가 탈북의 이유를 온몸으로 표현해내려는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특히 결말 장면의 표정 연기가 압권인데 이 영화는 뭐 이재훈 배우뿐만 아니라 구교환 배우도 그렇고 송강 배우도 그렇고 표정 보는 재미가 살아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클로즈업 샷이 은근히 많습니다.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야, 고놈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 미세하게 떨리는 배우들의 얼굴 근육 등을 보면서 본인의 심정, 결기 혹은 리현상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하는 듯한 가소롭다는 눈빛,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개, 극중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오히려 주인을 물려고 들 때 현상이 느끼는 짜증, 이런 것들이 카메라가 다 잡아줘가지고 이 표정 연기 보는 맛이 살아있거든요. 거기서 이재훈 배우가 구교환 배우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카리스마와 연기를 선보이는데 여러모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뒤태긴 합니다만 전신 노출도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무슨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야 이재훈 몸 봐라, 야 진짜 운동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재훈이 노력 영웅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구타당하고 너 홍사빈이랑 공범이지 라는 식으로 취조받다가 하루아침에 노력 영웅 돼가지고 표창장을 수령해야 하니까 꽃단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씻어 해가지고 막 발개 벗기고 이제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종필 감독은 또 어떤 연출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냐라는 질문에 뭐라 답했냐면 이거는 이제 관객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인간의 나체를 드러내야 됐다. 발가 벗겨진 기분 같은 게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이재훈 배우가 과연 벗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재훈 배우와 함께 작품을 한 적이 있는 촬영 감독이 이재훈 배우의 상탈 이런 몸을 촬영했던 적이 있는데 자본주의 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육 자체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멋있는 몸이죠. 정말 잘 만들어지고 조직된 정말 야, 저 몸 봐라 싶은 그런 몸. 그래서 이종필 감독이 이재훈 배우에게 단백질을 먹지 않은 마른 근육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재훈 배우가 좀 가만히 있다가 해볼게요 라고 하더니 촬영장에 딱 왔는데 그 몸이 그렇게 돼 있더라. 인터뷰를 읽고 또 한번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몸이긴 합니다. 잘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정말 말랐구나. 근데 그 와중에 또 근육은 살아있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살 빼고 못 빼면 근육만 남지 안 그래?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이종필 감독이 앞서 언급했던 인터뷰 내용처럼 정말 인간의 나체, 발가벗겨진 기분, 그거를 제대로 묘사를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재훈 배우가 큰 결심을 했는데 이 또한 작품에 효과적으로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고요.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을 중시해서 최대한 편집한 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너무 걷어내다 보니까 개연성마저 상실된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총알 다 피하는 이재훈이나 정상수에 빙의해가지고 백발백중하는 명사수가 된 이재훈은 사실 좀 너무하다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주인공 버프라고 해서 넘어가고 왜냐면은 자신을 비추는 조명등을 백발백중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계속해서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여줄 거냐 아님 여러 번의 사격 끝에 조명들을 간신히 끄는 장면을 비춰줄 거냐 중에서 전자를 택한 건데 이런 선택과 집중이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개연성에 점점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인 장면이 파묘 장재현 감독도 그렇고 이종필 감독도 그렇고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으신지 사람이 몸에 빵꾸가 났는데 너무 잘 움직여요. 극중에 이제 홍사빈 배우가 허벅지에 관통상인가를 당하는데 총알이 박혀요 하여튼. 그런데 잘 걷습니다. 잘 움직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종필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 장면이 있었대요. 홍사빈 배우가 상처를 압박붕대로 감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전개 속도를 좀 늦추는 것 같아서 뺐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나름 고뇌에 차서 결단을 내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압박붕대를 감는 듯한 묘사를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불쇼에 이종필 감독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구교환이 쏜 총알이 이재훈 어깨에 맞았는데 어떻게 이재훈은 팔을 저렇게 열심히 휘저으면서 뛰어갈 수 있냐라고 패널들이 의문을 표하니까 이종필 감독이 그거 빗 맞은 거예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저 또한 영화를 볼 때는 스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패널들의 오해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다 앞에 언급했던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래 허벅지에 총알 맞아도 잘만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는데 어깨 정도야. 저격총에 맞아도 휘저을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원래는 개연성 확보하는 장면 찍어뒀겠지 근데 편집했겠지와 같은 관객의 호의에 의존하는 꼴을 초래하게 돼요. 오와 열인 생명인 군대에서 인원이 한 명이라도 추가되면 티가 확 나지 않나? 어둡고 비가 많이 내려서 못 알아보시나 보다. 저 카세트 테이프 갑자기 왜 나온 거지? 맞다. 그 홍사빈 데려올 때 관련 증거들 모조리 챙겨갔지?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아직 뭘 버릴지 뭘 챙겨갈지 결정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다 들어있나 보지 뭐. 아니 근데 왜 구교환 혼자만 마지막까지 이재훈을 추격하지? 부하들이 지뢰 밟을까봐 쫄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화가 어느 정도는 관객들에게 최소한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관객의 희망 섞인 추측에 전개를 맡겨버리는 안타까운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에서 갑론을박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죠. 바로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OST로 썼는데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잖아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사랑받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언티는 아무래도 힙합 가수다 보니까 10대, 20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긴 한데 양화대교만큼은 중장년층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노래방에서 부를 법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명 노래를 OST로 쓰면 저는 좀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이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인데 우선 장점은 직관적이죠. 익숙한 노래 리듬에 나도 모르게 가사를 흥얼거리게 되고 이내 그 내용을 곱씹다 보면은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에 더욱 몰입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 또한 역시 직관적이니만큼 좀 쉬운 작법이라는 겁니다. 유명 노래의 감성에 영화 전체가 의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사 내용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사 내용이 이러저러 하니까 영화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려나 싶어서 흥미가 반감될 수도 있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유명 노래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한다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 노래를 OST로 썼을 때 빛을 발하는 경우가 주로 언제였나를 떠올려 보니까 액션 장면이나 흥겨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장면일 때 유명 노래를 OST로 쓰면 그 장면이 더욱 빛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박진감 넘치는 영상과 신나는 리듬이 마치 하나가 된 것 같거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7080 올드팝들을 전면에 포진을 시켰는데 너무 신나잖아요. 또 같은 MCU인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랜트 송,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고음, 죄송합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서 토르가 망치 없이 딱 등장할 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처참한 영화긴 한데 이것도 마블 영화네요. MCU는 아니지만 마담 웹, 거기서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영화가 너무 신나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예고편이 떴더라고요. 트론, 더 레거시, 그리고 탑건 매버릭 감독 맡았던 조셉 코신스키가 연출을 맡았고 탑건처럼 되도록 CG 없이 레이싱 장면을 찍으려고 해서 제작비만 3억 불을 넘겼다던데 이 예고편에 이 F1 머신들이 신명나게 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사 하나 없이 퀸의 We Will Rock You가 울려 퍼집니다. 엔진과 함께 이 심장을 되게 고동치게 만들어요. 이처럼 좀 신나고 경쾌한 장면에 또 신나고 경쾌한 유명 노래들을 쓰는 경우는 흔히 있는데 이 비교적 차분한 노래를 가져다 쓰게 되면 이 따로 국밥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면은 그 노래에 저마다의 좀 깊은 정서가 담겨 있는 사연이 있거든요. 내가 그 노래를 언제 들었는지, 왜 들었는지, 누구랑 들었는지 다 기억이 나니까 아무래도 감상을 방해하죠. We Will Rock You에도 나만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해도 영화의 영상도 휘몰아치니까 We Will Rock You에 대한 감상을 떠올리기도 이전에 영화 화면에 내가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게 있는데 화면도 차분하지, 노래도 차분하지 이러면 잡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탈주해서 양화대교를 왜 쓰려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갑자기 양화대교를 이렇게 크게 튼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면에 튼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뜬금없긴 했어요. 근데 어째저째 화면과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나중에는 좀 이해가 되긴 했는데 화면과 온전히 어우러지진 않아요.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좀 양호하게 본 측면이긴 합니다만 이거 너무 따로 노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오그라들어. 너무 뜬금없어. 라는 반응이 나오실 법도 하고 이거 분명히 또 결말에도 나온다 했는데 결말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양화대교 뮤직비디오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그게 반감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냥 라디오에서 으든하게 울려 퍼진 걸 끝으로 넘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시나리오에서부터 양화대교가 적혀 있었대요. 규남이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부대에 근무를 하니까 나만의 대중가요가 계속해서 들린다는 설정이었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도 양화대교 외에 다른 후보곡들도 더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노래를 전부 들려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양화대교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분수령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 아닌가, 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수를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뜬금없는 러브레터 장면이에요. 네. 마지막에 구교환이 알고 보니 본인이 어렸을 때 규남에게 선물했던 탐험가 아문센에 관한 책을 창가에 기대가지고 차분히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영락없이 러브레터를 빨아다 쓴 거죠. 예, 나붓기는 커튼하며 조명하며 구교환 배우의 표정하며 뭐 책하며 저 러브레터 정말 좋아하는데 갑자기 왜 러브레터가 나오나. 아니 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 상황에 갑자기 러브레터 감성으로 촬영을 해버리니까 화면 때깔도 그렇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따로국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그럼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주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밀도가 되게 높은 영화입니다. 그만큼 몰입감도 높고요. 속도감은 더할 나위 없이 빠르고요. 즐길 거리로 가득할 것 마냥 포문을 열어서 야 이거 시작 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 들어서 점점 개연성에 의문을 표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면서 슬슬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씩 깎여 나갔달까요? 그럼에도 과연 규담은 탈주에 성공을 할까? 붙잡히지 않고 귀순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꾸준히 들게 만들어줘서 나쁘지 않은 작품이다.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3.0을 주게 됐습니다. 탈주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실패하면 코치, 성공하면 런닝메이트 아닙니까? 입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싶으실 수 있는데 설명드리자면 양화대교 감성이 안 맞으면 그 순간부로 영화의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고 야 저게 말이 돼? 이재훈은 총알 다 피하고 지가 쏘는 총은 다 맞고 홍사비는 다리에 구멍 뚫린 채 저렇게 뛰어다니고 이재훈은 뭐 지뢰밭을 뭐 믿음의 질주로 헤쳐나가고 구교환은 마지막에 왜 저딴 선택을 하는가 하며 모든 게 다 지적할 거리 한가득입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되는 거죠. 이건 저래야 되고 저건 이래야 되고. 그런데 양화대교 감성이 먹힌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은 눈 감아주면서 규남의 목표가 달성하기만을 바라는, 그렇기에 규남의 질주를 응원하게 되는 페이스메이커, 러닝메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면 코치, 성공하면 러닝메이트 아닙니까? 라는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결국 양화대교가 문제예요. 그럼 너는 코치냐 러닝메이트냐 하면 저는 러닝메이트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 양화대교라는 노래 충분히 쓸 수 있고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영화 끝날 때까지 규남을 응원했기 때문에 저는 러닝메이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러닝메이트인지 아니면 코치셨는지 저에게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14번째 에피소드 탈주 마치게 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질문에 누군가가 답을 해주실 때까지 어떻게 들으셨나요는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을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 국내 시리즈 순위 1위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재미로 무장한 작품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꽤나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함께, 아니죠, 저 혼자죠, 떠들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